네, 여러분 설명회 시작할게요. 음,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학점은행제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는 이다솔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사실 설명회라는 게 학점은행제에서는 좀 생소한 개념이에요. 학점은행제 설명회는 거의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학생들이 굳이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본다기보다는 보통은 플래너가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설명회를 하진 않는데, 그런데 저는 왜 설명회를 하느냐? 사실 별거 아닌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르쳐 주면 되는데, 플래너들은 그냥 도와주겠다라는 명목으로 알려주질 않고, 학생들은 알려주겠지 하고 알아보지 않아서 그냥 하염없이 플래너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감정이 상한다거나 차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해 사례 하는 것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사소한 데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도 알 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편입 조건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누가 제일 관심이 많겠어요? 자기 자신이죠. 내 편입 조건은 내가 제일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설명회를 준비를 했고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메모해 가시면서 꼭 그렇게 좀 알아갈 부분들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2016년부터 플래너 일을 했었고 6년 정도, 그 전에는 입시 미술 전임 강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오랫동안 입시를 했다 보니까 플래너를 했을 때도 편입, 대학원, 입시 이쪽 위주로 도와드렸었어요. 그래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도 브라운 편입에서 학자은행제 관리를 도와주는 이유는, 일단 플래너들의 생태계를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마냥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도와드리는 게 제일 크고, 그리고 저한테는 별거 아니고 제가 잘 했던 분야니까 이제 브라운 편입에서 상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밴드 톡이나 방문 상담을 통해서 도와주고 있죠. 설명의 내용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학자은행제를 하고 있는 편입생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해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지실 거고, 지금 하는 학생들한테는 놓치는 부분들이나, 아, 저게 저래서 그랬구나 라는 식으로 채워갈 수 있는 부분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입생 학자은행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주의사항들, 자격증과 수업 주의사항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7월부터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챙겨야 하는 주요 일정들 위주로 알려드려서, 특히 서류 제출 끝에 그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편입생 학점은 이제 주의사항이에요. 이게 실제로 제가 들었던 사례들이에요. 학점은행제가 중요하니까 먼저 할게요. 그래서 편입은 뒤에 할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심리학이라는 전공을 재밌어 보인다는 이유로 선택을 한다든지, 학점은행제의 시간을 너무 써서 편입에 집중을 못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우선순위를 제대로 못 잡아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편입에 일단 당연히 중심을 잡으시고, 학점은행제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2시간 안으로 쓰시면서 최대한 편입에 집중을 하시고, 학점은행제는 대신 미루는 걸 하시면 안 돼요. 하라고 하는 거는 최대한 빨리빨리 끝내시고, 학점은행제는 빨리 끝내서 나는 나중에 편입에 집중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혹시나 2시간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좀 조절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공 선택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공부 과목이 늘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것도 뒤에 알려드릴게요. 요게 이제 실제 사례예요. 작년. 아쉬운 플랜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학위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편입생에게는 힘든 플랜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실제로 편입생들이 영어를 준비하다 보니까 영어 영문학과 혹은 독학사를 영어로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과목들이 영어를 했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과목들이 아니라 암기 과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급 영어, 영문법 말고는 다들 암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들이다.
실제로 영어학개론이 쉬워 보이잖아요, 과목 이름은. 근데 내용을 보시면 영어 자음, 음성 표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암기 과목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2단계 치신 분들은 교양 과목 중에서 영어학개론보다는 가정관리론을 많이 치셨을 거예요. 요것 때문에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경영학으로 돌렸어요. 돌려서 실제로 작년에 중앙대에 입학한 이 류기태라는 학생인데 합격자 후기 때도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편입을 우리가 선택한 거는 영어, 수학이라는 과목에 작게 공부하니까 선택을 한 건데 괜히 이렇게 과목이 늘어나서 그런 편입의 좋은 점을 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따끈따끈한 사례예요. 제가 6월 6일에 와가지고 상담해서 실제로 들은 케이스예요. 심리학 전공으로 진행하고 3단계를 6과목을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반 자격증은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지금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모르는 학생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시켰기 때문에 맞는 줄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 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봐요. 재밌어 보이니까. 근데 재밌어 보이는 거는 그냥 교양으로 몇 과목만 들으세요. 이렇게 독학사를 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심리학은 일단은 학점은행제에도 2년제 과정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도 깊은 학문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으로 독학사를 하시는 분들은 진짜 심리 상담사가 되려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편입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 과목들은 아니다라는 거. 제가 심리학도 전담이었기 때문에 심리학 학생은 400명 있었는데 3단계 제일 잘 본 학생이 3과목 붙었어요. 근데 편입생 보고 6과목을 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편입생들은 전공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전공이 온라인으로 개설이 되어 있는가예요.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많이 개설이 되어 있는 흔한 전공들이 경영, 아동, 사회복지, 심리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여기 있는 전공을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건축공학을 가고 싶어서 건축공학 수업을 듣고 싶어. 건축공학이 열려있는 교육원이 몇 군데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몇 개 없는 교육원들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희소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경영이나 뭐 공대 학생들은 컴퓨터공학 이렇게 선택을 많이 하는 거고 유아교육 졸업한 친구들이 아동, 사회복지 졸업한 친구들이 사회복지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자격증이 많은가? 자, 여기서 이제 경영학이 많이 선택이 되는 건데 보시면은 아동학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 1급이 있어요. 심리학은 7개라고 나와 있지만 응시 자격 때문에 실제로 하는 거는 직업상담사 2급이에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나 네트워크 관리사 2급을 할 수 있다. 나는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 공대 분들은 컴퓨터 공학을 하시기도 해요. 왜냐면은 나는 그래도 공대 쪽인데 전자전기 컴퓨터 쪽으로 갈 건데 너무 관련 없는 자격증을 하고 싶진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기도 해요. 자, 그러면 경영학은 자격증이 몇 개일까? 제가 일부러 안 적었죠? 그래서 경영학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적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자격증 점수는 성적표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커트라인만 넘기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기출문제를 공부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이론만 학습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요. 자격증 공부 방법 진짜 종류별로 물어보시는데 그냥 이게 국룰이에요.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대부분이 객관식이고 60점만 넘으면 되는 자격증들이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자격증 이제 1순위로 끝내야 될 자격증 3대장을 들고 왔어요. 경영학 3대장. 이제 다들 이거 하고 계실 텐데 일단 매경 테스트랑 환경 테스트이 제일 많이 해요. 왜냐하면 횟수가 많아서.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되게 많이 물어보니까 제가 느꼈을 때 매경 테스트는 좀 극단적이에요. 쉬운 친구는 되게 쉽다고 말해요. 금방 붙어요. 근데 어려운 친구는 3번, 4번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매경을 쳐봤는데 내가 한 2번 이상 떨어진다. 600점에 택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환경태셋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따로 환경태셋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매경을 공부했던 그 상태에서 테셋을 쳐보세요. 이거는 실제로 매경 테스트 강의하시는 분이 해주셨던 조언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3번 정도 떨어진 친구가 환경테셋 그냥 봤는데 붙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경테셋은 그냥 무난하게 다들 한두 번이면 붙는 자격증이라서 내가 매경을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된다 하면은 빨리 환경테셋 보시고요. 둘 중에는 하나만 학점 신청이 가능하다. 이거 몰랐던 친구 최근에 6월 6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2개를 같이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플래너 분이 2개를 써놓으니까 이 2개 다 하는 줄 알고 이 친구가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빨리 제가 얘기해서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텔레마케팅 관리사는 1년에 3회밖에 없기 때문에 3월 달에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시고 그걸 놓쳤다 그러면 안 보시는 게 그냥 심신적으로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경 테스트, 환경 테스트, 텔레마케팅 관리사 실기 요 3가지 자격증은 한 달 정도는 잡으라고 말씀드려요. 한 달. 한 달이라고 해서 막 엄청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1~2시간 정도 꾸준히 눈에 바른다라는 생각으로 회독을 돌려야 돼요. 안 익숙해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1순위로 끝내놔야 좀 제일 큰 거를 좀 끝내놔야 속 시원하게 뒤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얘네를 1순위로 끝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9월, 10월에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도 하기 싫죠? 기출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일반 자격증이라는 게 있죠? 이제 전공도 아니고 교양도 아닌 거를 일반이라고 부르는데 1개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네트워크 관리사 2급이랑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을 설계하는 케이스가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컴퓨터 공학 하시는 분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일반적인 편입생들이 관심도 없는 친구들이 이거를 준비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시고 행정관리사 3급이나 차라리 테셋을 하세요. 작년에 네트워크 관리사 2급 때문에 엄청 난리 났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이걸 하고 계신 분들은 상의를 플래너분이랑 한번 해보시고 플래너분이 자격증을 추천을 해주면 그걸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유튜브나 교재나 구성을 보셔가지고 내가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좀 판단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아니면 빨리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주의사항. 요거는 생각보다 이제 원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진짜 좀 리얼 꿀팁으로 들고 왔어요. 일단은 수업은 대학교랑 똑같이 15주차가 진행이 되고 보통은 출석, 중간고사, 과제, 기말고사, 참여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이 되면 F가 떠요. 출석에서 F 뜨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시험을 중간, 기말 둘 다 안 봤을 때 이제 F가 뜨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 배점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과제가 내가 중요한 줄 알았는데 내가 듣고 있는 교육원의 배점이 10점인 거예요. 그럼 이걸 안 해도 90점이에요. 딴 거 잘하면. 이걸 안 해도 통과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토론 되게 만만하게 봤는데 내가 듣는 교육원의 토론 배점이 20점이야. 그럼 이걸 안 해버리면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강의 계획서를 확인을 꼭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첫 번째 수업 같은 경우는 100% 재생하는 게 출석이기 때문에 그걸 신경 쓰셔야 되고 또 최근에 있었던 케이스 99%가 많아가지고 몰랐던 거예요. 99%면은 출석이겠지 했다가 꽈락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99%면은 안 되니까 주의하시고 만약에 내가 결석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한두 번으로 결석이 나지는 않아요. 뭘 보시면 되냐면 학자원의 이제 수업이 교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2교시인 친구도 있고 3교시인 친구도 있고 이 교시로 횟수를 따져요. 그래서 보통은 2교시는 7번부터 F, 3교시는 10번부터 F인데 혹시나 다를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6번까지는 괜찮다. 그러면 딱 그거 안 넘어가게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매우 중요하고 둘 다 못 치면은 꽈락이 납니다. 그리고 족보나 기출문제가 없나요? 없어요. 그런 거. 있다고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교안에 충분히 충실해서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평생교육 원인에서 수강하는 학생들의 여러 번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나이 드신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세요. 중년분들, 컴퓨터 못 다루시는 분들 그런 평생교육 제도이기 때문에
애초에 시험을 엄청 꼬아서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환을 잘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제를 막 4시간, 5시간 걸려서 한다길래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최대 감점 요인이 뭐냐면 같은 기수 안에 똑같은 과제가 있으면 이제 걸려요. 빵점이 처리가 되고 혹은 주제와 다른 내용이 안에 있을 때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제에 충실을 하면서도 다양한 과제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참여도. 이제 참여도 같은 경우는 신경 안 쓰고 안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이걸 하는 순간 다른 분들보다는 점수가 높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고득점을 해야 된다. 혹은 시험이나 과제를 못해서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도라도 잘 해주셔가지고 좀 메꾸시는 게 좋겠죠. 이제 성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학점은 이제 성적은 이렇게 포함이 돼요. 일반 대학교랑 점수 매기는 게 좀 비슷해요. 80점은 B, 85점은 B뿔 이런 식으로. 그래서 70점이 C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평생교육원 이름이 이렇게 그냥 나열이 되어 있어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을 중간에 옮겨도 되나요? 됩니다. 의미가 없죠. 학교로 치면 그냥 건물이에요. A관, B관, C관 뭐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성적은 이렇게 4.5점 만점으로 환산이 되고 원서 접수하실 때 쓰라고 할 거예요. 그럼 성적표 뽑아가지고 여기 있는 거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성적이 너무 아쉬워, 올리고 싶어 하면은 학점은행제 수업은 대학교와 달리 내가 고를 수가 있어요. 학점 인정 신청하실 때 골라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이미 된 애를 뺄 수도 있어요. 대학교는 그게 안 되죠. 근데 당연히 졸업 최소 학점 80, 140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여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수업을 골라서 담을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성적 욕심이 많고 지금 내가 좀 여유가 있어 하시는 분들은 여유 있게 수강을 좀 더 한다거나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이제 남은 점수의 과목은 취소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전체적인 성적은 올라갑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여유가 없어? 그러면 미련을 버리세요. 버리시고 영어 수업, 수학 수업 열심히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 저렇게 클릭해서 인정하는 시스템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전적대학교 학점이 많아요. 근데 별로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데 안 썼어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낮은 성적은 빼기로 했대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쓴대요. 근데 그게 실상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학점은 이제 성적표에 전적대학교 성적이 일단 반영이 이렇게 안 돼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전적대학교 성적표를 따로 내라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럴 때는 어차피 다 들키잖아요. 좋은 학점이든 안 좋은 학점이든. 그래서 어차피 들킬 거기 때문에 전적대학점은 다 쓰던지 안 쓰던지 그냥 둘 중 하나. 그래서 좋은 과목만 골라서 쓴다라는 게 사실상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참고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이제 7월부터 2월까지 중요 일정들이 남았는데 7월이 되시면 학습자 등록과 학점 인정 신청을 하게 돼요. 아직 안 한 분들은 무조건 하시기를 권유드리고 특히 전적대학교 성적증명서를 내서 신청을 하시는 거를 좀 권유를 드려요. 오래 걸려서 그래요. 전적대학교 거는 성적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성적표를 등기로 보내야 돼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종로에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하셔도 되고 택배로 보내셔도 되고 근데 그게 몇 달 걸려 한 2~3달 걸리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좀 미리 하시면 제일 좋고 10월 달이 되면은 또 학습자 등록 기간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때도 안 했어 학습자 등록을 그럼 2월 하기가 불가해요 아예. 그래서 내가 2월에 학위를 받아야 된다 하면은 10월에는 학습자 등록을 꼭 하셔야 됩니다. 꼭. 나 이때까지 자퇴가 안 되는데 어떡해요? 하시는 분은 고등학교 졸업자로라도 반드시 신청을 해두셔야 돼요. 이게 원래 이 규정이 없었어요. 한 3년밖에 안 됐어요. 이 규정이 생긴 지가. 처음 생겼을 때 난리 났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해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급격하게 바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10월에 이제 학점 인정 신청을 마무리를 다 하시면 좋아요. 들었던 수업들, 자격증, 모든 걸 다 해두시고
그리고 미리미리 해놨기 때문에 10월쯤에는 전문학사 과정인분은 40학점, 학사 과정인분은 100학점 정도가 모여 있을 거예요. 수업은 듣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수업은 듣고 있어도 되는데 자격증은 완료가 돼 있는 상태면 뭐가 나오냐? 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라는 서류가 나와요. 얘를 1월에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졸업이 2월이에요. 졸업하기 전에 서류를 내요. 아직 학위가 없는데 나는 무슨 서류를 내죠?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요거 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라는 걸 받는다. 학위가 필요 없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12월이랑 1월이 되면은 학위 신청도 하셔야 되고요. 학점 인정 신청 남은 게 있다 하셔야 되고 파이널 준비하셔야 되고 편입시험 치러 가야 되고 원서 접수, 서류 제출 할 게 정말 많습니다. 이게 원서 접수하면서 학계서를 쓰는 학교가 많아가지고 이제 학계서는 좀 9월부터 준비를 해두고 학점 인정 신청도 미리 해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 미리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12월, 1월에는 정말 우리가 학위 신청 버튼만 누를 수 있게 원하는 서류 다 뽑아서 낼 수 있게 준비를 잘 해놓자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퇴 아직 안 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제일 좋은 거는 7월 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학습자 등록을 자퇴생으로 올리시고 전적대도 학점 인정 신청하시고 고졸로 등록해도 상관은 없는데 고졸로 등록을 해버리면은 전적대 학교 신청을 못 해요.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당연히 고졸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두세 달 걸려버리면 좀 아슬아슬하니까 이제 미리 하라는 거고 정말 늦는 분들도 10월 달에는 했으면 좋겠어요. 10월 달에 전적대 학점 인정 신청을 했어요. 2달 걸린다고 칠게요. 그럼 이때쯤에는 그래도 결과가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때까지 결과가 안 나와 있으면. 그러니까 좀 미리 하는 게 좋다. 자격증이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냐? 역시나 베스트는 10월 이전에 하시는 게 베스트고요. 정말 늦어도 12월 30일 이전에는 취득하셔서 학점 인정 신청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진짜 이제 마지막 가이드가 1월 14일. 이게 CS 리더스 관리사가 한번 결과 발표가 1월 14일에 났어요. 제가 그래서 평진원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다행히 인정이 돼가지고 거기까지는 이제 넘어갔던 케이스가 있는데 그래서 1월 14일까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어떤 케이스가 있냐? 지금 일부 학교 지원 불가돼 있죠? 이제 경희대학교 편입학 모집 요강을 들고 왔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 제출은 언제 하느냐? 얘네가 서류 제출 기간이 굉장히 빨라요. 12월 초에 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10월 전에 끝났어. 그러면 심플하게 끝나요. 빨리 끝내놨으니까. 내가 이때까지도 학위수 예정 증명서가 안 돼 있다. 즉 자격증이 안 돼 있다. 서류 제출 기간이 한 번 더 있어요. 12월 26일부터 12월 29일까지로 돼 있죠. 그 이후에 자격증 나오는 건 어떡하냐라고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희대학교만 일단 이랬어요. 근데 말했지만 어떻게 바뀔지를 아무도 모르니까 이제 자격증은 최대한 올해 안으로는 따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 차이로 경희대를 못 넣는 건 너무 아쉽잖아요. 열심히 내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 학교 한 학교가 소중해지잖아요. 그 결과 합격 발표일을 잘 보세요. 그게 언제까지인지를 잘 보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 이름 중요한 거 알려드리면은 1월 달에 보통 서류 제출을 하는데 학위수 예정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제출을 할 겁니다. 성적 증명서는 전적대 거가 있을 거고 학점은행제 거가 있겠죠. 이 두 개 학교를 다 내라는 학교가 있고요. 학점은행제 것만 내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군데를 지원을 할 거면 각각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를 체크를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12월부터 1월 15일까지 학위 신청 기간에 학위 신청을 누르고 나면은 2월 초에 학위가 통과됐다 떨어졌다 이런 발표가 날 거고 정식 학위는 2월 20일 이후에 발급이 돼요. 2월 20일 이후니까 되게 늦죠. 예정자 서류를 먼저 내시고 학위 나오고 나면은 이제 최종 서류 제출 기간이 학교마다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최종 서류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2월에 저는 졸업할 예정입니다를 냈기 때문에 진짜 졸업했는지를 내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때 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학위를 받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성적 증명서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 일반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 중요한 부분들 정리해드리면 10월에 학점 인정 신청 이전까지 나는 다 끝내겠다 라는 생각으로 해주시고 학점 인정 신청하는 처리 기간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최소 뭐 며칠 정도는 걸리니까 빨리빨리 하라는 거고 만약에 내가 너무 급해하면은 달려가셔야 돼요. 실제로 작년에 제가 보냈어요. 빨리 가라고. 방문으로 하시면은 빨리 처리가 되니까 급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일반 편입하시는 학생분들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전문학사 학위를 받는 케이스가 있고 그냥 70학점에서 80학점 정도 학점 이수자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학점 이수자인지를 모르고 쌤 저는 왜 학위 신청을 못해요? 막 이렇게 연락이 와요. 저는 학위 수요 예정증명서 어디서 받아요? 막 이런 식으로 당연히 안 나옵니다. 학위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성적 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보통은 저녁 한 6시 정도인데 요거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학위 신청을 꼭 1월 15일까지는 해두셔라. 다 몰리니까 정신 없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준비한 내용이고 궁금하신 거 질문. 7월 달에 내가 학점 인정 신청을 다 했어. 그래도 학위는 2월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진짜 다 끝났어요, 지금.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학위 신청 기간이 있어요. 그거는 8월 학위 받는 시간. 이렇게 좀 빨리 끝난 친구들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지금 하반기 학위를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8월 달에 학위 받고 속 시원이 끝나는 거고 혹은 이제 한 학기 남았잖아요, 시간이. 졸업을 안 하고 이때 수업을 더 듣는다거나 자격증을 따서 아까 말한 대로 성적을 올리는 그런 방안도 있어요. 그건 잘 고민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 있나요? 자, 그게 여기 있습니다. 정말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좋으면 좋죠. 근데 인서울 편입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형 요소가 1단계에서 대부분 이제 영어나 수학 점수로 일단은 많이 뽑아요.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에서 그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가 좋았던 친구들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일부 서류를 봐요. 이 서류 안에 성적이 들어가 있어요. 서류가 바로 성적이진 않고 거기에 뭐 자소서 학계서나 관련해서 낸 서류들 인서울 편입은 그래요. 당연히 좋으면 좋지만 합격을 뭐 당락 지을 정도로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불안한 사람들은 학점을 여유롭게 받아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는 가능한데 그게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수학 문제 한 문제 더, 영어 점수 하나 더 맞추는 게 훨씬 더 낫다. 사실 동일 계열이냐 특히 공대하는 친구들은 학점은 이제 경영학 했다가 갑자기 공대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인가요 혹시? 학자은행제가 하루아침에 있는 제도가 아니라 되게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됐고 매년 이 학자은행제 학생들을 몇백 명, 몇천 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예전에 고려대학교 합격생을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고려대는 면접이 있으니까 보러 갔는데 그런 질문을 하셨대요. 너는 왜 학자은행제 경영을 하고 공대를 지원했니? 근데 그 학생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학자은행제 경영학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들었다. 그래서 저는 경영학으로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으로 전공 공부를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답변과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감 가지고 이게 맞다라는 판단을 해서 선택을 했고 충실하게 난 전공 공부를 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전적대가 C인데 학점은 제가 A뿔인 거예요. 두 과목 들었는데 A뿔 나온 거야. 근데 A뿔 학생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면은 유리한데 만약에 전적대 성적이 내가 좋다라고 하면 그 둘 다 보는 학교, 둘 다 내라고 하는 학교에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학사 편입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 혹시나 내가 보는 학교가 학사 편입을 안 뽑거나 한 명 뽑아서 불안한데 그럴 때는 제가 이걸 취소하고 하면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학사 편입이라는 건 학사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당연히 일반 편입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일반 편입 조건이 2년제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4년제는 끝판왕인 거죠. 조건을 가지고 있는.
2달 동안 준비해서 10관왕 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학사 편입을 준비했지만 일반도 하고 학사도 하고 이렇게 했었대요. 그러니까 일반을 많이 뽑는 학과는 이게 유리해 보이니까 일반으로 넣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전략은 여러분들이 배치 상담 때 세우시면 좋겠죠. 지금은 좀 없는 질문인데 이제 원수 접수할 때 폭발하는 질문을 들고 왔어요. 제가 어떤 과정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하염없이 저를 기다리고 플래너를 기다리고 할 게 없이 자 네이버에 학점은행제를 검색합니다. 그래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들어가시면은 로그인 하시고 들어가면 학적부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학번이 부여가 됐다라는 거는 학습자 등록이 완료가 된 거예요. 만약에 서류 제출을 안 하시면은 학습자 등록도 취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확인해 보시고 학위 종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요거 확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사 편입하시는 분들은 학사, 뭐뭐 학 전공으로 돼 있는지, 그리고 일반 편입 중에서 학점 위수자로 돼 있는 분들은 4년제 과정 중에서 2년제를 했다, 2학년까지 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학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일반 편입이지만. 그리고 일반 편입 중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경영으로 돼 있으니까 전문학사, 전공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야 성적표가 제대로 뽑히고 학위 신청을 할 때도 이상 없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47 10월 학점 인정 신청하는 그 달에 바꿀 수 있어요. 학점이나 학위가 잘못 신청되어 있다 하는 것들은 전부 다 147 10월에 바꿀 수 있다. 학위 신청할 때나.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전문가가 존재하고 제가 있고 하지만 결국 내 건 내가 챙겨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플래너한테 너무 많은 거를 기대하지 마세요. 이름이 플래너잖아요. 그 플랜 세워주는 사람인 거지 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플랜 실수 없으면 사실 그 사람들은 잘못이 없어요. 자격증 뭐 안 보내주던데요? 뭐 이런 거 안 알려주던데요? 그 사람들한테는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처음에 도와줄게요 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도의적인 문제인 거지 결국은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 건 내가 챙기자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설명회를 준비를 했던 거고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예요. 모든 꽃은 흙 속에서 피어난다 라는 말인데 제가 21살 때부터 저는 입시 강사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14년을 교육 쪽에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교육 쪽에 있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되게 끝과 시작을 동시에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위라든지 뭐 합격이라든지 분명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는 맞아요. 목표가. 근데 사실 그 끝에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시작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내가 시도를 하기 전과는 차원이 다른 시작점인 거죠. 더 좋은 그런 시작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되게 저는 보람을 많이 느끼면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장은 좀 힘들 수 있지만 하루하루가 좀 보잘것없이 느껴질 수도 있고 사실 오늘 하루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도 안 알아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루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인생에는 되게 큰 영양분으로 스며들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잘 힘내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또 저한테 찾아오셔서 도움 받으실 부분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